버스가 출발 준비를 마치자 길수는 다시 한번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어를 넣으며 버스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수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혜순 언니 또 그 기사 양반 보고 있었네. 옆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끓이던 오금자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오금자는 새벽부터 나와서 어묵과 떡볶이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단지에서 혜순 다음으로 오래 산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죠. 그냥 민재가 잘 타고 가나 봤지 뭐. 혜수는 시치미를 뚝 떼며 분식포트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사 양반 참 성실하대.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고 운전도 안전하게 한다고 엄마들이 다 좋아해. 오금자는 어묵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학원 원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야? 갈아치운다느니 어쩐다느니 말이 많더라고. 혜순의 손이 김밥을 자르다가 멈췄습니다. 갈아치운다고? 응, 나이도 많고 해서 젊은 기사로 바꾸려고 한다나 뭐라나. 요새 학부모들이 까칠해서 나이 많은 기사는 신뢰 안 한다는 거야. 참 세상 야박해졌어. 오금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재개발이 덜 끝난 낡은 아파트 단지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플라스틱 화분들을 덜그럭거리게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김혜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혜순은 무릎을 굽혀 시장용 손수레를 끌어내며 으이고 소리를 작게 냈습니다. 관절이 뻣뻣한 새벽이었거든요. 손수레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덜컥덜컥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혜수는 집 앞 창고에서 김밥통 4개를 꺼내 하나씩 손수레에 실었어요. 스테인리스 통 표면에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고 혜순의 손가락이 차가운 금 속에 닿을 때마다 살짝 움찔했죠. 오늘은 단무지 많이 넣어야지. 혜순은 혼잣말을 하며 어묵 국물이 담긴 대형 보온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단무지 좋아하거든. 무거운 보온통을 손수레에 고정하는 동안 혜순의 숨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얀 김으로 피어올랐어요. 지난밤 라디오에서 들은 일기예보가 맞았나 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었죠. 단지 안쪽에서 창문 하나가 탁 켜졌습니다. 곧이어 2번째, 3번째 창문에도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혜수는 익숙한 이 풍경을 바라보며 손수레를 밀고 포장마차 자리로 향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우며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엄마 어디 갔어? 양치했어? 가방 챙겼지? 멀리서 들려오는 엄마들의 잔소리가 단지 곳곳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혜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소동이 왠지 정겨웠거든요. 포장마차를 펼치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올라왔습니다. 혜수는 어묵 국물을 데우며 김밥을 하나씩 썰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김밥을 자를 때마다 단무지와 당근, 시금치가 고운 색깔로 단면에 드러났죠. 민재야, 국물 식는다. 학원차 늦겠다. 혜순의 목소리가 5층 창문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네 하는 대답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곧이어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났죠. 덜컥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가방을 어깨에 걸친 채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한쪽 운동화 끈은 여전히 풀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대로 여기저기 삐죽 서 있었어요. 할머니, 몇 시예요?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시계를 보려고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 어서 이것부터 먹고 가렴.
혜수는 따뜻한 김밥 한 줄을 비닐봉지에 담아 민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민재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맛있다, 할머니. 민재는 볼이 불룩하게 나온 채 말했습니다. 혜수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지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노란 학원 버스가 올 시간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오전 6시 8분. 2분만 더 있으면 버스가 나타날 거예요. 과연 오전 6시 10분. 노란색 학원 버스가 엔진 소리를 내며 단지 입구에 스르르 들어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에어 브레이크가 쉬익하고 작동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죠. 혜순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운전석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며 안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박길수. 회색 머리에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말수적은 표정의 버스 기사였습니다. 얘야, 발 조심해. 단차 크다. 길수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버스 앞으로 달려가자 길수는 문을 열어주며 아이의 어깨를 살짝 잡아 균형을 잡게 해주었어요. 혜수는 멀찍이 서서 길수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기사 모자 아래로 보이는 그의 눈매, 입모양,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저 눈매, 저 말투, 왜 이렇게 익숙하지? 길수는 백미러를 조정하며 승차한 아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민재야, 안전벨트. 수진아, 가방은 발밑에. 준호야, 창문 좀 올려줄래?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고 있었고 각자의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혜수는 길수의 손등에 있는 굵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그 상처가 왠지 아프게 느껴졌죠. 어떻게 다쳤을까 하는 궁금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버스가 출발 준비를 마치자 길수는 다시 한번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어를 넣으며 버스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혜수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혜순 언니, 또 그 기사 양반 보고 있었네? 옆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끓이던 오금자가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오금자는 새벽부터 나와서 어묵과 떡볶이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단지에서 혜순 다음으로 오래 산 터줏대감 같은 존재였죠. 그냥 민재가 잘 타고 가나 봤지 뭐. 혜순은 시치미를 뚝 떼며 분식포트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사 양반 참 성실하대.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고 운전도 안전하게 한다고 엄마들이 다 좋아해. 오금자는 어묵을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학원 원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야? 갈아치운다느니 어쩐다느니 말이 많더라고. 혜순의 손이 김밥을 자르다가 멈췄습니다. 갈아치운다고? 응, 나이도 많고 해서 젊은 기사로 바꾸려고 한다나 뭐라나? 요새 학부모들이 까칠해서 나이 많은 기사는 신뢰 안 한다는 거야. 참 세상 야박해졌어. 오금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혜수는 말없이 포장마차 옆에 걸린 달력을 넘겨보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자리만 바뀔 뿐이지. 혜순의 중얼거림이 새벽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덮어둔 이름 하나가 뜨겁게 떠올랐어요. 박길수. 50년 전 고향에서 만났던 첫사랑의 이름. 논두렁 사이로 함께 걸었던 그 사람의 뒷모습과 방금 전 본 버스 기사의 실루엣이 묘하게 겹쳐졌죠. 혜수는 스스로 그 생각을 눌러 담으려 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길수 오빠가 서울에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너무나 닮아 있었으니까요. 혜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김밥 썰기에 집중했습니다. 분식포트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혜순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들이 하나둘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먹구름을 올려다보았어요. 비 오려나? 중얼거리며 비닐을 덮어두었죠. 오금자도 옆에서 떡볶이 국물을 식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저녁에 소나기 온다고 했어. 혜순이 언니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혜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 하교 시간까지는 있어야지. 혹시나 버스가 늦으면 애가 걱정할 텐데. 사실 혜순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침에 본 버스 기사 박길수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아는 그 길수일까 하는 궁금증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5시경부터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파라파라 내리던 비가 점점 새져서 아스팔트 위에 동그란 물방울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혜수는 우산을 펼치며 포장마차 앞에서 기다렸죠. 할머니, 비 많이 와요? 6시 20분, 노란 학원버스가 단지 입구에 나타났을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며 앞유리의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혜수는 우산을 기울였으며 버스가 멈추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길수가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버스를 세웠어요. 비 오는 날이라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운전하는 모습이었죠. 아이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는데 그때였습니다. 단지 입구 좁은 골목에서 전동 킥보드 하나가 빠른 속도로 나타났어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타고 있었는데 비에 젖은 도로에서 바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킥보드가 균형을 잃으며 버스 앞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길수의 눈이 크게 뜨이며 재빈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킥!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와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버스가 기울어지며 오른쪽 가드레일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었어요. 길수는 온 힘을 다해 핸들을 잡으며 버스를 통제했습니다. 고개 숙여. 유리 파편 튄다. 길수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크게 울렸어요.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숙이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버스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죠. 다행히 버스는 가드레일에 살짝 긁히며 멈춰 섰습니다. 킥보드 탄 학생은 깜짝 놀라 넘어졌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길수의 손등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에 베인 것 같았어요. 기사 아저씨, 민재가 울먹이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성거렸어요. 길수는 상처난 손을 감추며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다들 다친 데 없지? 수진아, 무서웠지? 준호야, 가방 떨어뜨린 거 주워. 혜순이 우산을 던지고 버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려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 길수가 아이들을 하나씩 안전하게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손에서 피가 나요. 병원 가셔야죠. 혜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수의 손등에 난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보였어요. 하지만 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먼저 데려다 줘야지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길수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길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헤야 디야 모를 심어놓으세. 모내기 때 부르던 옛 가락이었어요. 길수의 목소리가 비소리와 어우러지며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죠. 혜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가락, 우리 논두렁에서 내가 뒤따라 부르던 그 노래. 50년 전 고향 논두렁에서 길수가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혜순이 어린 시절 길수 뒤를 따라 걸으며 함께 불렀던 그 선율. 길수만의 독특한 리듬과 음정까지 똑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첫사랑 박길수 오빠였다는 것을요. 민재가 핸드폰을 꺼내며 울먹였습니다. 외할머니, 기사 아저씨가 날 막아줬어. 무서웠어. 괜찮다, 민재야. 할머니가 여기 있다. 혜수는 민재를 꼭 안아주며 길수를 바라보았어요. 길수도 혜순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단톡방에 사고 소식을 올린 모양이었죠.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웅성거리며 수군대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기사가 음주운전한 거 아냐? 나이 많은 기사라서 그래. 반응 속도가 떨어지지. 학원에서 유지비 아끼려다가 브레이크 문제 생긴 거 아닌가? 사진 더 찍어놔. 나중에 증거로 써야 해. 길수는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혜순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길수가 아이들을 구하려고 한 일인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수는 상처난 손을 수건으로 감싸며 아이들을 다시 버스에 태웠어요.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길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수는 그런 길수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밤 모든 아이들을 무사히 집에 데려다 준 후 혜수는 집에 돌아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서랍 밑에 숨겨둔 작은 우편 봉투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꺼냈어요. 박길수 수신이라고 찍힌 봉투에는 우체국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수취인 불명, 반송. 50년 전 길수에게 보냈지만 돌아온 편지였어요. 혜수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때 너에게 이 편지가 돌아왔을까?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혜순의 마음도 그 빗소리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혜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삭은 우편 봉투를 손에 쥐고 뒤척이며 5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길수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 그리고 왜 편지가 돌아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이 되자 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앞치마를 골라 입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듯 천천히 포장마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꼭 확인해야 해. 혜수는 일부러 버스가 오는 시간에 맞춰 분식대를 단지 입구 쪽으로 조금 더 이동시켰어요. 평소보다 버스에 가까운 자리였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6시 10분, 노란 학원버스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혜수는 김밥을 써는 손을 멈추고 운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전석 프레임에 꽂힌 자격증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박길수,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승차하고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길수가 백미러를 조정하다가 포장마차 쪽을 흘깃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혜순과 마주쳤죠. 길수의 손이 기어봉 위에서 멈췄습니다.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던 길수가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어요. 아이들이 궁금해하며 창문으로 내다보았지만 길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길수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심장 박동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혜순? 길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혜순의 이름을 불렀어요. 50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혜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공기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냄새, 멀리 경비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옛 트로트 한 자락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어요. 오빠. 혜순의 입에서 간신히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길수의 눈동자에 오래 붙들어둔 서운함이 번쩍 스쳤어요. 주름이 깊게 팬 얼굴에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왜 안 나왔어? 길수의 목소리에는 50년 동안 품어온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혜수는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오빠한테 보낸 편지는.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삭은 우편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취인 불명, 반송이라는 도장이 찍힌 그 편지를 길수에게 내밀었어요. 길수는 굳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 만지작거렸습니다. 봉투의 모서리가 해지고 누렇게 변색된 것을 보며 오랜 세월을 실감했죠. 그리고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소용없지. 나는 도둑 취급받고 쫓겨났어. 도둑? 혜순이 놀라며 되물었어요. 길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을 금고 돈이 없어졌다고 했어. 누가 일부러 내 장화를 창고에 던져놨더군. 그걸 증거라며 손가락질했지. 너희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어. 혜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밤중에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어. 너를 만날 면목도 없었고 억울함보다는 분함이 더 컸지. 길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혜수는 눈물을 참으며 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알고 있었어. 내가 그런 일에 끼어들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두 사람이 말없이 서 있는 사이 학원 원장 차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표정을 한 여자였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잡담은 근무 외 시간에 하시죠. 차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렀어요. 길수는 고개를 숙이며 버스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어제 사고 건은 기사님 과실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차미경이 서류를 펄럭이며 말했어요. 혜순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과실이라니요? 아이를 구하려고 한 일인데. 혜순이 참지 못하고 말했지만 차미경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결과적으로 사고가 났잖아요. 게다가 나이도 많으시고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길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혜수는 길수의 그런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예전 그 당당했던 길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기사님, 다음에는 더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사고 나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차미경의 협박에 가까운 말에 길수는 그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길수는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혜순과 눈이 마주쳤을 때 길수의 눈빛에는 체념과 피로가 가득했어요. 오빠. 혜순이 작게 불렀지만 길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배기가스를 남기고 사라졌어요.
차미경이 혜순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기사랑 개인적인 얘기는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차미경도 사라졌습니다. 혜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주먹을 꽉 쥐었어요. 50년 전에도 길수는 억울한 일을 당했고 지금도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어. 혜순의 다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더 이상 길수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어제 사고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길수를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날 저녁 7시 정희가 지친 표정으로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온 터라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다. 민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달려왔어요. 정희는 민재를 안아주며 혜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별일 없었어요? 응, 민재 학원 잘 다녀왔고. 혜순은 말끝을 흐렸어요. 길수와의 만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정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학원 버스는 괜찮았어? 어제 사고 났다고 들었는데. 응, 기사 아저씨가 나를 지켜줬어. 정말 멋있었다고. 민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 기사 위험해 보여. 나이도 많고 어제 사고도 났잖아. 민재는 택시 태우는 게 낫겠어. 혜순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정희야, 그 양반이 애들 챙기는 거 봤지? 문제는 버스지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 왜 저 사람을 그렇게 두둔해?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혹시 옛날에 알던 사이야? 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이 정희의 시선을 피하려는 혜순의 손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엄마, 대답해요. 정말 모르는 사이 맞아?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 그래. 혜순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정희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이상해. 평소 같으면 민재 안전이 제일이라고 하실 텐데. 정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혜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잠든 후 혜순은 조심스럽게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와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가장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산부인과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바랜 글씨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보호자박. 그 뒤에 글씨는 볼펜으로 색에 그어져 있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혜순의 아버지가 지운 것이었죠. 정희의 친아버지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새로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걸 지우셨지. 혜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학원에서는 새로운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차미경 원장이 길수를 사무실로 불러들였어요. 박 기사님, 앞으로 버스 노선을 늘릴 예정입니다. 차미경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하루에 2번 더 운행하셔야 해요. 수익을 늘려야 하거든요. 길수는 시간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무리하면 정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 차 브레이크 점검이 먼저 필요해요. 기사님, 정비는 다음 달에 하시고 일단 운행부터 하세요. 아니요, 아이들 안전이 우선입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닳았어요. 길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차미경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사님, 대체 인력 많아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길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주차된 차량과 버스 사이드 미러가 부딪힌 정도였지만 학부모 단톡방은 다시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고 났어요. 기사 음주운전 확실한 것 같아. 사진 찍어놔야 해. 우리 애들 위험해. 메시지들이 쏟아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곧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차미경이 길수 옆에 앉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사님, 사실대로 기사님 과실로 가면 합의금 조금 보태줄게요. 제 과실이 아닙니다. 길수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차미경은 계속 압박했어요. CCTV 보면 기사님이 너무 가까이 붙어서 운전한 게 나와요. 브레이크도 늦게 밟았고요. 브레이크 점검을 요청했는데 원장님이 거부하셨잖습니까? 그런 말하면 기사님만 손해예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고요. 길수는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수는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희에게 들은 소식에 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죠. 유리창 너머로 고개 숙인 길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이런 일이. 혜순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50년 전에도 길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길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혜순이 다가가려 했지만 길수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는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날 밤 혜순은 정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희야,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얘기요, 엄마? 혜순은 산부인과 수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희가 궁금해하며 수첩을 바라보았어요. 이건 내가 태어날 때 수첩이야. 내 친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었는데.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혜순의 다짐이 조용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길수를 혼자 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길수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5챕터. 그 주 금요일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지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수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전 정희에게 산부인과 수첩을 보여주었지만 정희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엄마, 정말 그 기사 아저씨가. 정희가 어젯밤에도 같은 질문을 반복했었죠. 응, 내 친아버지야. 혜순의 대답은 확고했지만 정희에게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는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학원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었어요. 혜수는 우산을 준비하며 포장마차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비 정말 많이 오네. 걱정이야. 오금자가 떡볶이 냄비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오후 4시 반 노란 학원 버스가 빗줄기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길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이며 앞유리에 빗물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승차했고 민재도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혜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단지를 빠져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출구 앞 과속방지턱 구간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길수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젖은 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길수는 재빠르게 기어를 바꾸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아이들아, 앞으로 숙여. 길수의 외침이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버스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며 가드레일 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핸들을 조작해 버스를 비스듬히 세웠어요. 쿵! 버스 앞부분이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길수의 몸이 핸들에 부딪히며 아! 하는 신음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기사 아저씨. 민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길수는 왼쪽 팔목을 움켜쥐며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다들 다친 데 없지? 혜순이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달려왔어요. 버스 문이 열리자 길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빠 팔이. 길수의 왼쪽 팔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골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길수는 아이들 걱정만 했어요. 곧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학부모들도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웅성거리며 수군대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또 사고야. 나이 많은 기사라서 그래. 브레이크 고장 아니야? 차미경 원장이 도착해서는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기사의 개인 과실입니다. 저희 학원은 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휴대폰을 치켜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정희의 휴대폰 화면에는 학원 기사들의 단체 채팅방이 떠 있었어요. 며칠 전 길수가 보낸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바꾸라 했더니 다음 달로 미루래요. 마이너스 원장님 지시. 증거 화면이 번쩍이며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차미경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여기 날짜 보세요.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에요.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정작 길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거든요. 병원 응급실, 길수는 침대에 누워 팔목에 깁스를 감고 있었어요. 진통제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지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순아, 미안하다. 또 이런 일이. 혜순은 길수 옆에 앉아 눈물을 훔쳤어요. 오빠 잘못이 아니야.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그때 길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하늘이. 혜순이 대신 받았어요. 할아버지, 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대요. 하늘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길수의 손녀였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었죠. 수술비가 급하게 준비해야 한대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혜순이 길수를 바라보자 길수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늘이한테 괜찮다고 전해줘. 돈은 내가 마련할게. 전화를 끊은 후 혜수는 길수의 통장 정리 서류를 봤어요. 매달 하늘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자동이체되는 금액이 꽤 컸습니다. 길수가 버스 기사 일을 하면서도 넉넉하지 않은 월급에서 손녀 치료비를 빼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빠, 왜 이런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 하늘이가 내 유일한 가족이야. 부모를 일찍 잃고 나 하나만 믿고 사는 아이거든. 길수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혜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길수가 이 나이에도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길수는 다쳤고
손녀는 수술이 급한 상태였어요. 학원에서는 길수를 해고하려 할 것이 뻔했습니다. 혜수는 집에 돌아와 장롱을 열었어요. 50년 동안 간직해온 반송봉투와 산부인과 수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정희야, 이제 내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 혜순의 다짐이 조용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길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함께 이겨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 혜순의 마음도 그 빗소리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50년 전 놓쳤던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혜수는 부엌의 가스레인지 불을 모두 끄고 정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재는 이미 잠든 후였어요. 두 모녀가 소파에 마주 앉자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죠. 정희야, 내 친아버지 얘기를 해야겠다.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정희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기사 아저씨야? 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길수,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칠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하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혜수는 깊은 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린 약속했었어. 서울로 같이 올라오자고.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했지. 그런데 왜? 내 외증조부가 갑자기 쓰러지신 날이었어. 내가 병원에 묶여 있는 사이 누군가 오빠를 도둑으로 만들었지. 마을 금고 돈이 없어졌다며 오빠 장화를 증거라고 내세웠어. 혜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 외할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어. 결국 오빠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밤중에 마을을 떠났지. 정희가 숨을 멈춘 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현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내 산부인과 수첩에서 보호자 이름을 지우고 너의 아버지로 다른 분을 올렸어. 그분은 정말 착한 분이었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줬지. 혜수는 정희가 알고 있던 아버지에 대해 말했어요. 정희를 친딸처럼 키워준 그 사람의 사랑은 진짜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웃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난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네. 내가 상처받을까봐 숨겼어. 하지만 이제는 내 권리이기도 해. 내 친아버지를 알 권리 말이야. 혜순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선량해서 이용당하는 사람이지.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고 있던 막연한 의문들이 해결되는 동시에 새로운 혼란이 밀려왔어요. 눈물을 다 흘린 후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인하자. 감정 말고 증거로.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그래야 확실하잖아.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길수는 여전히 깁스를 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혜순이 사정을 설명하자 길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가 내 딸이라고? 응, 오빠. 그때 내가 임신한 걸 몰랐어. 오빠가 떠난 후에 알게 됐지. 길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검사해 보겠습니다. 길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실히 해야죠. 유전자 검사를 위한 체열이 끝난 후 혜수는 다른 일에도 나섰습니다.
학원의 정비비 유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증거 수집을 시작한 거예요. 정희가 도움을 주었어요. 엄마, 제가 기사들 단톡방에서 더 많은 자료를 구했어요. 둘은 정비소를 찾아가 영수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학원에서 정비비를 받아놓고도 실제로는 정비를 미루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잖아. 정희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혜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권했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었어요. 부마이너스녀 관계 일치율 99.999%. 정희가 결과지를 꼭 쥐고 길수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혜순도 함께였어요.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길수는 결과지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먼저 찾을 용기가 없었구나. 길수의 목소리가 메었어요. 정희는 길수의 다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손녀까지 키우면서. 하늘이 얘기를 들었구나. 길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아이는 내 아들의 딸이야. 사고로 부모를 잃고 나 혼자 키우고 있지.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게는 조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하늘이는 착한 아이야. 아파서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늘 밝게 웃는 아이거든. 혜수는 옆에서 지켜보며 비로소 등에서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 그리고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젊음이 아니라 서로의 진실이었구나. 혜순의 중얼거림이 병실에 조용히 퍼졌어요. 길수와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해요, 아버지.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원 문제도 하늘이 수술비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봐요. 길수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고맙다. 병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희는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 하늘아. 나는 내 고모야. 곧 만나러 갈게. 전화 너머로 하늘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모요? 할아버지, 제게 고모가 있었어요? 길수가 전화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응, 하늘아.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났단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 후 학원에서 긴급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차미경 원장이 사고에 대한 해명과 향후 대책을 발표한다는 공지가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학부모들은 분노한 상태였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저녁 7시 학원 강당에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강당 앞쪽에는 차미경 원장과 학원 변호사, 그리고 정비소 사장까지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혜순과 정희, 그리고 깁스를 한 채 참석한 길수가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길수는 여전히 팔목이 아팠지만 이 자리에 꼭 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겠습니다. 차미경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번 사고는 전적으로 기사의 개인 과실이며. 잠깐요. 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됐어요. 정희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개인 과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건 뭔가요? 정희가 프로젝터에 휴대폰을 연결했어요.
화면에 학원 기사들의 단체 채팅방이 떠올랐습니다. 길수가 보낸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브레이크 패드 교체 요청드립니다. 10월 15일 브레이크 점검 시급합니다. 10월 22일 원장님이 다음 달로 미루래요. 10월 28일 사고 난 날이 11월 3일이에요. 무려 보름 전부터 기사님이 계속 요청했는데 학원에서 무시한 거잖아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차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정비는 정기적으로. 오해라고요? 정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정비소 영수증이에요. 학원에서 정비비는 미리 받아놓고 실제 정비는 계속 미뤘다는 증거입니다. 정비소 사장이 고개를 떨궈버렸어요. 원장님이 월말에 하자고 계속 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길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깁스한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책임은 제 몫도 있습니다. 길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더 강하게 주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안전보다 비용을 앞세운 지시는 제가 혼자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조용해졌어요. 길수의 솔직한 고백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73살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의심받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해왔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내 손자, 손녀처럼 여기며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길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 사고로 아이들이 놀랐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혜순이 일어났습니다. 온 강당의 시선이 혜순에게 집중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첫사랑이자 우리 정희의 친아버지입니다. 강당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혜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웅성임이 일순 고요로 바뀌었어요. 학부모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기사님 덕분에 아이가 도움받은 적 있어요. 비 오는 날 넘어진 우리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무릎 상처까지 소독해 주셨거든요. 다른 학부모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기사님은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계세요. 우리 애가 멀미할 때도 창문 열어주시고 기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학원이 문제였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부모들의 시선이 차미경에게 집중됐습니다. 원장님, 사과하십시오. 제대로 된 사과 받아야겠어요. 차미경은 결국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비를 미룬 것도 기사님께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도 저의 잘못입니다. 그 순간 민재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왔어요. 길수에게 달려가서 다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민재의 순수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길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재. 할아버지가 늦게 왔구나.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길수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본 학부모들도 감동했습니다. 가족이었구나. 그럼 더욱 믿을 만하네요. 강당 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스쳤어요. 하지만 강당 안은 따뜻한 공감과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정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부모와 기사, 정비소가 함께 안전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며 동의했어요. 차미경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기사님의 명예회복과 치료비, 그리고
손녀 하늘이의 수술비까지 학원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정희의 당당한 목소리에 학부모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길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혜수는 길수와 정희 그리고 민재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5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함께 이겨낸 시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길 한 학부모가 길수에게 다가왔어요. 기사님,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길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오래 미뤄둔 사과와 용서가 같은 시간에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봄날, 단지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원차 공동 안전관리제 시행 마이너스 학부모 기사 정비소 합동 점검. 구청에서 도입한 새로운 제도였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학부모 대표와 기사, 정비소 직원이 함께 버스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혜수는 포장마차를 정리하며 그 현수막을 바라보았어요. 변화된 풍경이 새삼 감회가 깊었습니다. 정희가 학부모 대표로 활동하면서 만들어낸 변화였거든요. 길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깁스는 벗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서 운전은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교 도우미 자원봉사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오빠. 애들이 워낙 착해서 힘든 줄 모르겠어. 길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는 발이 되어줄게. 핸들은 젊은 기사들이 잡는 게 맞지. 새로운 버스 기사는 28살 청년이었어요. 길수가 직접 추천한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기사였습니다. 길수는 일주일간 동승하며 아이들 특성과 안전 요령을 꼼꼼히 전수해 주었어요. 준호는 멀미를 자주 해서 앞자리에 태워야 하고 수진이는 가방을 자꾸 발밑에 두니까 확인해야 해. 길수의 세심한 조언에 젊은 기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길수와 혜순, 정희, 민재 네 사람이 함께 고향으로 향했어요. 정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민재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할머니, 거기 정말 논이 많아요? 개구리도 있어요? 응, 민재야. 할머니가 어릴 때는 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 못 잘 정도였어. 혜순이 웃으며 답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 사이사이로 옛 모습이 남아있는 정겨운 마을이었어요. 버려진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정류장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였어요. 여기서 매일 기다렸지. 길수가 정류장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여기서 오빠 오기만 기다렸는데. 혜순도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여기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만났구나. 정희는 휴대폰으로 네 사람의 모습을 찍었어요. 3대가 함께하는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길수가 작은 목소리로 옛 모내기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순도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50년 전 그때처럼요. 에헤야 디아 모를 심어놓으세. 민재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우와,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 잘 맞아요. 고목 은행나무 그늘 아래에서 네 사람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혜순이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길수가 사온 과일들이 정겨운 한상을 차렸어요. 오빠, 그날 내가 오지 않아서 나는 내가 날 버렸다고만 생각했어. 혜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떠났다고만 생각했지. 우린 둘 다 누군가의 거짓과 침묵에 묶여 있었던 거야.
길수가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요양원 재능봉사 같이 가요. 아버지 입으로 들려주는 모내기 노래,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길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내가 알고 있는 옛날 노래들을 전해드릴 수 있겠어. 민재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원 버스도 완전 새 거로 바뀌었어. 내 친구 엄마가 안전감사단이래요. 혜수는 길수의 손등에 있는 흉터를 살며시 만졌어요. 거칠고 상처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돌아왔지만 다행히 길은 남아있네. 혜순의 말에 길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가 시작인 것 같아.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며 아름다운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네 사람은 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길수는 놀이터를 지나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기사 아저씨. 아이들이 달려와서 길수를 둘러쌌습니다. 안녕, 얘들아. 숙제는 다 했나? 길수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혜수는 포장마차 앞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어묵 국물, 간 만든 김밥이 향긋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길수가 옆에서 종이컵을 준비해주며 도왔어요. 오빠 아니. 길수 씨. 혜순이 길수를 불렀어요. 왜? 다음 생이라도 또 골목에서 마주치면 이번엔 내가 먼저 달려갈게. 길수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럼 나는 서지 않고 같이 달릴게. 하늘이도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정희가 하늘이를 위해 방을 준비해 주었고 민재는 누나가 생긴다며 좋아했어요. 고모, 정말 감사해요. 하늘이가 정희에게 인사했어요. 우리 가족인데 뭘. 앞으로 잘 지내자. 정희가 하늘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황혼이 짙어지는 저녁, 네 사람의 그림자가 놀이터 바닥에 길게 겹쳤어요. 혜순과 길수, 정희와 민재.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하여 서로에게 남은 시간이 조용히 포개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된 일상은 평범했지만 특별했어요. 길수는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교를 도왔고 혜수는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학부모의 활동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갔고 민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며 단지가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길수와 혜순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50년 만에 다시 함께 걷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기분이야. 길수가 중얼거렸어요. 응, 우리 모두 집에 왔어. 혜순이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하늘이와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평범한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